이른바 불매와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태원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 전 전무에 대한 첫 조사에 대해서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고 음료가 든 종이컵은 밀쳤다. 그래서 이게 튀긴 것이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리컵을 사람 쪽으로 던진 거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허공에 던진 거 이거는 큰 차이는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조현민 전 전무가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폭행 그리고 폭행 또 업무방해 대충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 특수폭행은 뭔가 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할 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 되고 특수폭행의 경우는 발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특수폭행과 관계되는 건 유리컵이거든요.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한다면 이런 특수폭행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 전무는 내가 던진 것은 맞는데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 던졌다. 벽을 향해 던졌다고 한다면 폭행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유리컵 깨진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폭행의 경우에 지금 그 음료수가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폭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럼 또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컵을 손으로 밀쳤건 아니면 던졌건 그 목표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벽이다. 지금 얘기는 뭐 45도 방향으로 벽 쪽으로 던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변명은 그런 것인데 이제 경찰은 그 변명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치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건 언제까지나 가해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뭐 피해자의 진술이나 또 다른 증거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혐의 입증을 하는 것이 경찰의 몫일 텐데 뭐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째 증거는 그 녹취 사항입니다. 회의를 했을 때 녹취를 했는데 이것을 확보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컵이 혹시 깨지는 소리가 뭐 들렸던 건지 또는 그 상황에서 뭐 놀라는 소리가 뭐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그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사실상 피해자의 그 진술인 거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이라든가 그것이 뭐 종인지 아니면 물컵인지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 피해자의 그 태도 자체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려고 하는 태도냐 아니면 사실은 무엇인가 좀 마지 못하거나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그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적극적 진술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몸을 움츠리는 이와 같은 그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그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갑과 을의 그 원래 관계 아니었습니까? 광고에 대한 대행 업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어쨌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두 가지 종류의 그 증거가 있다. 녹취록과 구술 증거인데 과연 녹취록에 있어서 그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소리 등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함께 있었던 그 광고업체 팀원과 팀장이 적극적인 진술을 과연 하고 있는 상황이냐 뭐 이것이 과연 이제 증거의 가치를 결정짓겠죠.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여긴 지금 조 전 전무는 사람이 아닌 방향으로 던졌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피해자가 되는 분이 적극적 진술을 해서 내 쪽으로 던졌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던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단순히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참고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과연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아니면 조 전무의 진술이 진실인지는 결국에 양쪽 진술을 그 당시 상황에 넣어서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없다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양쪽 그 진술들을 토대로 그렇습니다.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출석 당시의 모습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죄송하다, 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말만 수없이 반복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헛웃음이 나온 부분도 좀 있어서 비난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웃음의 의미는 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기자가 상당히 그 공격적인 뭐 질문을 한 거죠. 사실은 뭐 공격적이기보다도 직설적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폭행을 인정하느냐에서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뭐 그 질문에 바로 헛웃음의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해석하기로는 아니 감히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이고 내가 아플 수 있는 질문을 해? 이건 어이가 없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원초적 적극적 어이가 없네. 예. 네, 뭐 그런 거 반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5세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 누구도 사실은 조 전무의 의지를 꺾거나 기분을 해하거나 이런 얘기를 사실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 이와 같이 대중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나를 당혹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한다는 것에 사실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다. 아니 을에 있는 이 일반인이 나 같은 오너의 공주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무의식적 정서적 반응이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사 전하고 조사 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조사 전에는 막 울먹이기도 하면서 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를 그렇죠. 한 6차례 했거든요.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갔는데 조사받고 나와서는 지금 이제 헛웃음을 예.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사받고 나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닌가. 좀 긴장도 좀 풀어지고 이게 헛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만 알겠지만 스스로는 아마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방어를 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겠고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점점 이 피의자들의 느낌이 수사를 받고 갈수록 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당당해지는 느낌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심리의 변화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지금 막상 그 조사실이라고 하는 자체가 막상 임장했을 때 느낌하고 그렇죠. 그 직전하고 좀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경찰서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려울 수 있죠.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예. 근데 막상 이제 1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또 뭐 중간에 그 7,000원짜리 뭐 도시락도 함께 그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그 변호인도 함께 그 동석을 했기 때문에 예. 업무 방해라고 하는 그 점도 사실상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염려도 분명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적극적인 대응을 빨리 하지 않고 상당 부분 약 열흘 이상 소요된 것이 그 조현아 씨의 뭐 조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무팀에서 빨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했는데 지금 조현아 씨가 그래봤자 별 소용이 없다. 그냥 변호인을 선임해서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낫다. 낫다. 그것을 상당 부분 이제 받아들인 것은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나비 효과가 생겨서 결국은 대한항공 일가족의 전체적인 비리까지 지금 나비 효과로서 진화 발전했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익숙하고 무엇인가 그 언니의 뭐 이야기를 상당 부분 이제 들었고 뭐 이런 것으로 비춰봐서 무엇인가 조금 둔감화, 긴장에 대해서 수준이 뭐 떨어지는 뭐 그런 태도를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 얘기예요. 예. 사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길어야 한두 시간이면 조사가 다 끝나는 사안 아닙니까? 이게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많이 편의점이 물어볼 게 복잡한 없거든요. 게 아니니까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시간 했다는 거는 온갖 걸 다 물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조 전무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라든지 나한테 불리한 진술은 뭐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적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경찰이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보니까 또 언론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이것도 뭐 저기 보니까 법적으로 업무방해는 이렇게 쉽지 법률적으로 좀 않다면서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예. 업무방해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위력이나 그런 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조 전무가 홍보 담당 책임자고 이 대한항공 측에 그 광고 대행사가 와서 자기들이 만든 광고 시안을 브리핑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그 업무가 누구의 업무냐? 대한항공의 업무냐 아니면은 광고 대행사의 업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 조 전무는 이건 대한항공의 업무고 내 업무다. 그러니까 내 업무가 방해됐으면 방해됐지 남의 업무를 방해한 바는 없다. 아마 이렇게 변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법리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피해를 주거나 방해가 됐으면 이 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남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의 업무를 예. 방해한 것이냐, 대한항공의 업무가 중단이 된 것이냐. 원래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려다가 이 사태가 나는 바람에 한 10여 분 만에 끝났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광고 대행사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면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군요. 그럼 앞으로 이제 조현민 전 전무의 향후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업무 방해라든가 뭐 단순 뭐 폭행 뭐 그 정도에 불과하면 불구속 수사가 그 원칙인 것이죠. 예. 그런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적인 뭐 정서 뭐 이것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어쨌든 피의자의 태도 자체는 모든 것을 전부 부인하는. 예. 그러니까 폭행, 특수폭행, 업무방해, 또 증거인멸, 교사 뭐 이것을 다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그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이 뭐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그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가능성도 그 배제하지는 이제 못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까지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시도라든가 또는 이제 일정한 보수 돈을 줘서 사실은 있었던 일을 없게 하려고 하는 회유에 대한 정황도 사실은 일가족에 의해서 그 밝혀졌고요. 꼭 이 사건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뭐 관세법 위반과 관련돼서도 A4 용지 뭐 1000장이 파쇄가 됐다. 뭐 이런 그 정황도로 봐서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는 상당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사실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일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꼭 구속영장 청구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 언니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그 벌어졌고 전반적으로 그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지금 그 훼손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 왜냐하면 갑질 이와 같은 그 용어를 영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갖고 이걸 GAP, JIL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까지 보도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다른 상황하고는 좀 달리 증거인멸 가능성 높이 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밀수와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저희가 뭐 보도해드린 대로 세관 당국이 강하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양욱 회장이 보니까 그 5년 동안 해외 출장을 뭐 엄청나게 했을 텐데 신용카드를 뭐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0여 절에 해외를 나가면서도 자기 개인 신용카드를 안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이 움직일 때 뭐 물 한 잔이나 마시려면 돈이 그렇죠.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뭘로 썼겠느냐? 결국 현금으로 썼거나 아니면 회사의 법인카드로 썼거나 아니면 전 세계 대한항공의 지점들이 있으니 그 지점에서 돈을 처리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썼건 아니면 그 지사는 이제 지점에서 처리를 했건 간에 그것이 회사의 업무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정상적인 그 비용 그러니까 처리지만 업무성 출장 과정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에게 사실 보석을 샀다든지 예. 개인적으로 뭘 하는데 그 법인 비용을 썼다고 한다면 그거는 횡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서가 대행해서 산다 하더라도 개인적 사는 거는 이제 본인 카드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비서가 하건 뭐 지사장이 하건 그렇죠. 그것이 회사 업무면 회사 비용이 되는 것이고 개인 업무면 그거는 횡령이 되는 거고 비서가 했건 지사장이 했건 공범이 되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또 LA에 있는 별장에 고가의 가구를 들여다 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또한 대한항공의 이제 물품처럼 해서 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면 이게 미국 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에 따른 처벌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아주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LA 별장이 약 65억 정도에 해당되는데 예. 여기에 있는 그 고가의 그 가구들이 예. 전 세계에 있는 그 가구들이 LA 공항을 통해서 이곳으로 집합이 되었다. 뭐 이런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인천공항에 사용했던 방법과 거의 뭐 유사하다. 즉 그 뭐 상주 통로를 이용을 해서 그 LA에 있는 그 세관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밀반입을 했다는지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금 대한항공 측은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고가의 가구품 이것은 전 주인으로부터 사실 그 인수를 그 받아왔던 것이고 또 일부는 직접 구매를 한 것이다. 이런 그 입장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관세에 관한 포탈을 미국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수사의 그 대상이 분명히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전 세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왔고 또 다른 나라에서 LA 공항을 넘나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국가 간 범죄라고 하는 트랜스내셔널 크라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한 밀수 이걸 떠나서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이 고가품을 자기 집안에 들여놓고 하는 국제 뭐 밀수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거림을 또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찰과 세관 당국의 조사, 이 압박되는 수사를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게 처음부터 이제 자백을 해서 최대한 좀 어떤 참작을 받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뭐 어떤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오늘 이제 첫 재판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 공소 사실을 다 인정을 했죠. 네. 그럼 통상적인 경우에 인정하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다음 한 3주쯤 뒤에 선고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김 씨의 입장에서는 지금 단순히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댓글 올린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광범위하게 이런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과 자기들 회원 아이디 600여 개, 그다음에 알 수 없는 아이디 같이 포함해 한 2,200여 개를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럼 단순히 평창 올림픽 때 올린 그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의 특검까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김 씨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지금 평창 올림픽 때 올린 거 그것만으로 처벌을 받고 석방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이죠. 실제 이런 경우에 무슨 실형이 떨어진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으로 떨어질 테니 빨리 인정하고 모든 거 다 인정하고 선고를 받는 게 낫죠. 그런 점에서 오늘 다 인정을 한 것이고요. 오히려 검찰 측에서 지금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증거 분석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변호인 측에서 아니 검찰이 왜 이렇게 재판을 계속 질질 끄느냐 그런 항의를 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인정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반적인 재판은 다른데 지금 김 씨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고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게 최적의 선택이죠. 근데 이미 지금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경찰, 검찰 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추가적인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그렇습니다.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또 소환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이걸 끝내는 게 급선무인 겁니까? 일단 빨리 끝내고 나오는 게 최고죠. 지금 재판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면 추가로 기소되고 병합되고 복잡해질 게 틀림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혐의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빨리 끝내고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신체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생활보다는 그런데 그거 하려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드루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공모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혹시 잘못하면 이것이 와야 될 가능성이 있거나 결속력이 흩어질 가능성 이것이 제일 큰 부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것을 더 결집을 한다거나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일부 이탈을 하려고 하는 회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응징과 보상도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같은 상태에서 이 경공모가 이제 경고해야 혹시 정치권과의 예를 들면 하나의 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경공모 5천 명의 힘이 있어야 사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체에 대한 결속과 조직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구치소에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예. 드루킹 김 씨 측과 지금 돈 거래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었는데 15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네. 과거에도 이런 보좌주인들의 금전 거래로 인해서 곤욕을 치렀던 의원들은 있습니다만 이번 이 사건도 김경수 의원과 결국 연관이 되어 있느냐까지 좀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제 한 보좌관이 수사기관에 경찰에서 어느 정도의 진술을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바꿔 얘기하면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이 김경수 의원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예. 또 사전에 보고를 했던 것인지 결국은 그것이 아니고 나 혼자 했다라고 하면 이제 김경수 의원은 사실상 상당한 부분 좀 자유로워질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진술 말고 돈이 오간 정황이라든가 통신이 오간 정황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어쨌든 김경수 의원에 있어서는 너무 추상적이다고 하는 이유로 이것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래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하지 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받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의 초점을 드루킹 일단의 일련의 범죄 행위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초점을
그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사실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게 사실 사건의 초점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드루킹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좀 뭐 돈을 뺐었다 아니면 아이디를 샀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말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일단 후차적인 수사의 순위를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과 연관성을 보겠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첫째 그죠 그 김경수 의원과 그 드루킹의 관계를 보라고 집중적으로 했더니 봐야 한다. 예, 왜 다른 거 그렇죠. 보고 마느냐라고 하는 예. 비판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약간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근데 그냥 넘어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좋은 소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검을 하고 안 하고는 정치적인 결단이긴 하지만 적어도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아마 민주당 측에도 그런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남 영암에서 미니버스가 사고가 나면서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사고 현장 조사를 더불어서 네.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일단 그 알려진 그 원인과 경위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예. 그 오후 5시 반경에 그 1차선에서는 그 SUV 차량이 이제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미니 그 버스가 그 뒤에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같은 선을 가다가 이 미니 버스가 그 SUV의 그 옆에 있는 백밀러를 추돌을 한 것이죠. 펜다 예. 쪽을, 예. 옆쪽을요. 예, 한번 그 추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심을 좀 잃고. 잃으면서 제동 장치를 작동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도로에 봤더니 스키드 마크가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균형을 잃고서 옆에 있는 그 난간을 부딪히고 또 그 다음에 그 거기 있는 나무까지 그 부딪혔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커다란 차끼리 충돌한 것도 아니고 밑에 낭떠러진 한 2, 3m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죠. 예, 그 사상자가 많이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 네. 그러면 이게 추돌 자체가 한 번에 거친 것이 아니고 네. 다중 추돌을 하고 왜냐하면 차에 한번 부딪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난간도 부딪혔죠. 그리고 나서 또 또 나무에 나무도 또 부딪혔다. 부딪혔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65세 이상의 이제 그 노인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일반인에 비해서는 그 사상자가 사망자가 많이 고령이기 때문에 있겠고. 많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안타까운 게 미니버스가 그 자가용으로 등록된 미니버스 운행해가지고 이렇게 운임 받은 거면은 불법 영업이라면서요. 그래서 예. 이게 뭐 보험 처리 같은 것도 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 뭐 나오더라고요.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마 특약을 통해서 이 경우에도 뭐 그 자동차 보험금이 나오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근데 이건 참 그 시골의 그 노인들 현상을 보여주는 거로 운전자도 72살이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탑승을 진짜. 예. 하신 14분도 전부 70대 이제 80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무수학하시고 오시는 일단 길이었잖아요. 6만 원 받고 이제 무수화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연세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아마 사망자나 중상자가 더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과 교수와 함께 사건 사고 주요 이슈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